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아동복지론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동복지 법령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부터는 개별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PPT를 띄워놓고 제가 PPT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주차 수업은 보육 아동입니다. 오늘 그 목차는요, 1절 보육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육 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아동을 보육 아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제2절에서는요, 보육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아동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보육 아동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육 아동이다 하면 보육을 받는 아동을 보육 아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육 아동은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던 자녀적 타가 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 때는 주로 타가 서비스라고 해서 타가소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아주 극빈자들, 아주 빈곤한 그런 자녀들을 일부 소수 선별적으로 이 타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복지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단순 보호 중심의 타가 서비스에서 현재는 아동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육 아동 그러면 보자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의 보자를 얘기를 하고요. 육자는 교육의 육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와 교육, 아동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육 아동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그래서 보육 아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 아동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쭉 지금 2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수업을 들어오면서 교수님이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우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1960년대 이전의 시기는 요보 아동의 단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구빈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1961년도에 여러분들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1961년부터 1981년까지, 그러니까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환되는 요 시기까지 이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지 서비스로서의 보육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동복리법이 선별적 아동복리법이었다면 1981년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은 보편적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1990년도까지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으로서의 보육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1991년부터 현재까지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복지와 교육의 통합적 보육으로서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1961년도 아동복리법, 1981년도 아동복지법, 또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됐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961년, 1981년, 1991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보육 아동의 개념으로서 이 보육 아동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동과 여성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이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동과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층이 이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동을 양육해야 되는 여성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경감시켜 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동과 여성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육 아동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사회적 목적과 보육시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이 타가소 개념에서 하나의 이제 보육시설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동의 생존과 양육에 대한 아동의 복지권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이 보육 아동의 개념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성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 보육 아동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 아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그 법은요,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보면 보육 환경에 대한 거, 보육 과정의 운영,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또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또 보육 인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통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포괄적 보육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유아 보육법을 통해서 이 보육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정된 이 영유아 보육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육 아동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육 아동의 개념에서 우리 이제 보육 아동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보호와 교육의 합성어, 보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호와 교육을 받는 아동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요, 보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리는 보육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보육은 보호 플러스 교육, 보호 플러스 양육,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육의 대상은 누구냐? 영유아가 대상인데요. 영유아 중에서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우리는 보육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 보육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는 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보육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우리 4주차 퀴즈 문제에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제가 한번 퀴즈 문제를 냈죠. 이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별도의 영유아 보육법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보육시설 이꼬르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꼬르 보육시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졸업한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의 기준에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증 양성 과정을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졸업한 여러분들 선배들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1학년 지금 현재 2학년부터 이제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하고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육과 관련돼서는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보육시설에 대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보육시설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육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부터 소개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이꼬르 어린이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보육시설은 이 설립, 운영 주체, 규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육시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자는 국가죠. 공립은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합니다. 건물은 건립을 하되 그 운영의 주체는 위탁을 줘요. 그래서 법인이나 뭐 단체나 또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그 건물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뿐이지 그 운영의 주체는 위탁을 주로 받아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보육시설의 유형에는요,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이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으로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서 운영도 하고 또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이에요.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각종 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어린이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이름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어린이집, 그래서 뭐 법인 어린이집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뭐 희망 어린이집, 뭐 아이놀이 어린이집, 뭐 소망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집의 명칭은 그렇게 붙이되 실제 그 설립과 운영 주체는 이렇게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나 외관을 보고는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인지 아니면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인지는 몰라요. 실제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네 번째, 민간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 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우리는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간 어린이집은 통상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상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을 통상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린이집의 종류가, 이 보육시설의 종류가 유형이 있지만 제일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이 민간 어린이집이에요. 통상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이 거의 어린이집을 대표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민간 어린이집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 영유아 21인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래서 이 민간 어린이집은 통상 상가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는 민간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직장, 사업장의 회사 내에 이 어린이집이 설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시청, 뭐 무슨 구청, 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청이나 구청 내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시청 어린이집, 뭐 성남시청 어린이집 이렇게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이런 어린이집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직장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가정 어린이집이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이 가정 어린이집은요,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비슷한 성격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이에요. 근데 가정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개인,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인 이하까지만 보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적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가정 어린이집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영아, 아주 갓난 아이, 이 가정집의 분위기 속에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보육시설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차이는
요 영유아 20인 이상이냐 20인 이하냐의 차이가 있고요. 또 차이가 뭐냐면 민간 어린이집은 주로 상가 건물에 있는 반면에 이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 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평수 넓은 아파트 또 평수 넓은 주택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협동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동 협동으로 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7가지 어린이집의 종류를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예, 지금까지 설명된 7가지 보육시설의 유형을 한번 쭉 이 표로 만들어서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11인 이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21인 이상, 또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21인 이상, 민간 어린이집도 21인 이상,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은 5인 이상,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5에서 20인 이하까지, 협동 어린이집은 11인 이상. 이렇게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고를 하면은 끝나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부터 협동 어린이집까지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가 조건에 충족됐을 때만이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7가지 보육시설의 유형, 7가지의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보육시설의 유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은 특수 보육을 위한 특수 어린이집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립이나 운영 주체로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7가지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어린이집의 유형 중에서 이렇게 특수 보육을 하는 특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특수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에요. 영아 전담. 말 그대로 영아만 전담하는 어린이집을 말을 하는 겁니다. 2004년 이전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 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을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10년 전에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어요. 또 어린이집 원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신청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영아는 그야말로 갓난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그 맞벌이 부부, 또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양육을 못하는 그 영아, 아주 갓난아이를 이렇게 전담을 해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어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에 제 32조에 따르면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 단 치약, 미취약 장애아 9명 이상이 포함이 되는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아를 전문으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 어린이집이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원 20% 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채 미취약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되 20% 범위 내에서 장애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어우러져서 보육을 받는 어린이집, 이것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어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시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 보육 시간은 7시 아침 7시 30분서부터 저녁 19시 30분. 그냥 7시 30분이죠. 그 저녁 19시 30분까지를 기준 보육 시간인데요. 이 기준 보육 시간을 경과해서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맞벌이 부부 중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부 중에서 야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간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간 거의 24시간까지 야간 근무를 하시는 맞벌이 부부들 또 직장 부모들을 위해서 24시까지 이게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을 해주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4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죠. 24시간 그냥 먹고 자고 또 보육하고, 그래서 24시간을 풀로 그 아이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보육하는 것을 24시간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이제 와서 이제 아이를 찾아가 가지고 또 막 같이 이렇게 좀 놀다가 또 같이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또 월요일 날 아니면은 뭐 일요일 날 이제 다시 이렇게 맡기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이라 할 수가 있고요. 휴일 어린이집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휴일 어린이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특수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아까 그 7가지 보육시설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보육시설 안에 이런 특수 보육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방과후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보육 연령이 몇 세까지라고 그랬죠? 보육 아동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취약전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그 초등학교에 가서 오전만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를 보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유아는 아니지만 이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동안에 이게 보육을 대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이 방과후 어린이집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법령과 정책에서 배웠지만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이 있죠. 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런 방과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방과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를 책임지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특수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 어린이집 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립이나
또 운영 주체나 규모에 따른 7가지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요. 또 특수보육을 위한 특수 어린이집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 보육아동은 사회복지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 보육시설의 유형을 잘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육시설의 유형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인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각종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94개의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종합정보센터는요, 중앙육아종합정보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 대한민국 중앙 전체에 딱 한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육아종합정보센터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관할 지역 내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제 의정부잖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옆에 보면 고양시가 있어요.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래서 그 의정부시 안에 있는 어린이집, 또 보육과 관련된 제반 그런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잘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과 영유아와 학부모와 각종 그런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지원해주는 기관, 종합정보센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육시설의 유형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영유아 보육법상에 보면 보육의 우선 제공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통상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나 뭐 가정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곳은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는 요즘은 굉장히 그 정원에 미달되는 그런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시설이 좀 규모가 좀 있고 또 시설이 또 좋은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뭐 제가 듣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너무 이제 저출산 그 영향이 커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제 뭐 미달 사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줄을 서고 대기를 하는 그런 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몰려들 때 그러면 우선순위로 누굴 먼저 우선순위로 그 보육을 해줄 것이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원칙을 세운 게 뭐냐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대기를 할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한번 보육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육 아동을 위해서 어떤 보육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선은 우리 보육 아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아동은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즘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보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 이용의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표 5-4번 보육시설의 유형별 보육 아동 및 보육시설 현황을 보는데요. 쭉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를 쭉 통계를 낸 겁니다. 여기 보면요. 요 윗줄이 명수예요. 그리고 아래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보면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4,316개소에서 74만 5,663명이 보육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2만 개소에서 32만 8천 명 정도가 보육을 이렇게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위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2,859개소에서 17만 5천 명 정도가 보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숫자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고요. 점차 이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거의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거의 95%, 막 98%까지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국공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주요국 설립 주체별 보육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2017년 자료거든요. 2017년 자료인데, 우리 한국에는 2016년도에 보면 국공립이 7%,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 8%, 그리고 나머지 개인이나 민간인이에요. 85%. 이런 거에 비하면 프랑스는 2013년도에 85%예요. 국공립 비율이. 스웨덴은 2011년도에 국공립 비율이 80%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47%거든요. 독일은 2013년도에 33%.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국공립의 그 시설 현황이 현저히 저조한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도에 13%에서요. 이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2022년까지 4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제 이 어린이집의 확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출산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요즘 뭐 민간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더더군다나 가정 어린이집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저출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 시설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점차적으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요,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시작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차 색사 플랜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 최초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운 것이 1차 색사 플랜이에요.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이라는 표를 가지고 보육과 양육의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서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공보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보육 서비스를 공급해준다라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를 기간으로 놓고 제1차 새싹 플랜이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아이사랑 플랜이라고 해서 이 1차 새싹 플랜이 종료가 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을 해서 1차 새싹 플랜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됐고요. 이때 표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영유아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를 했고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이 이 아이사랑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및 0세부터 2세 전 계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사랑 플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개별적으로 그 부모님이 다 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린이집에다가 보육료를 직접 내고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보육을 이렇게 해줬죠. 근데 이 이제 아이사랑 플랜이 계획이 되면서 0세부터 2세 전 계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국민, 전 그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0세부터 2세까지가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아이사랑 플랜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2년까지 아이사랑 플랜이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었고요. 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요,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었고요. 부모와 아동의 행복한 안심 보육을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공급자,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상호 소통과 공감대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보육과 양육에 대해서 국가 책임제로, 그래서 이때부터 무상보육이 2013년도부터 5세와 누리과정을 또 3세에서 4세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기를 마련을 한 것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양육수당도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말은 뭐냐면, 양육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급을 하지만, 그냥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집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통상 한 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데 부담이 갖지 않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때 이제 아이사랑 카드, 보육 전자 바우처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이사랑 카드를 도입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전달 체계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에는 평가 인증을 받게끔 그 평가 인증제를 확대를 했고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것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육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인데요. 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본 계획인데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로서 또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육 체계를 개편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020년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비전을 가지고요. 목표 및 전략에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또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 양육 지원 확대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서 수립을 하는데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키고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육체계 개편 차원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요. 표준 보육 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육 과정을 개편을 해서 이 보육 체계를 더 든든히 하는 그런 개편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차원에서는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을 하고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상시적 품질 관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보육 서비스를 더 품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기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도 이제 보육 실습 시간도 늘어나고요. 예전에는 160시간에서 지금은 240시간으로 늘어났죠. 또 보육 과목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보육교사의 이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 과정부터 또 보수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죠. 부모 양육 지원 확대는요,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 보육 지원을 개선해서 부모의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부모의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아동권리 협약 이행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158개 정책 과제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천 중이고요. 아동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관련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쭉 얘기를 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적으로 확충, 그래서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40%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을 해서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경기도형 어린이집, 성남형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93개소의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요. 양육의 정보 제공, 또 부모 교육, 또 양육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보육의 지원 기관으로서의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육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만 있는 영유아를 대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여러분 보육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보육 아동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에 대한 개념, 또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한 개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보육시설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2022년까지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우리 보육 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가 또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